안녕하세요. 여러분도 MBTI 검사, 한 번쯤 해보셨거나 친구들이랑 유형 계기 나눠보셨죠? 요즘 정말 어딜 가나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이 MBTI 현상 한번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고,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렇게까지 인기인지, 또 뭐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얘기 나눠볼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자료들을 보면요. MBTI는 개인이 자기 성격 선호나 강점을 알도록 돕는 그런 자기 보고식 검사라고 하죠. 네, 맞아요.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 배경 이론이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융은 사람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지, 그러니까 외향이냐 내향이냐, 또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감각이냐 직관이냐, 그리고 뭘 근거로 판단하는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이런 선호 경향이 있다고 봤죠. 아, 그 유명한 지표들이군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건 이걸 만든 모녀 이사벨 마이어스랑 캐서링 브릭스는 정식 심리학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걸 돕고 싶어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건 몰랐네요. 그럼 그분들이 융 이론을 그대로 쓴 건가요? 기본 틀은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네 번째 지표, 판단 J랑 인식 P라는 생활 양식 지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융의 8가지 유형이 지금 우리가 아는 16가지 유형으로 확장된 거죠. 아하, 그 네 가지 지표. 저도 자료 보면서 다시 봤는데 에너지 방향 EI, 인식 기능 SN. 네, 맞아요. 그리고 판단 기능 TF,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 JP. 이 네 가지 선호 지표를 조합해서 ISTJ나 ENFP 같은 16개 유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능력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어떤 걸 더 편하게 느끼고 선호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가끔 친구들이랑 넌 완전 T네, 난 F라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선호일 뿐이다. 근데 교수님, 이 MBTI가 자료들 보니까 과학적으로는 논란이 상당하던데요? 네, 그게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크게 보면 신뢰도랑 타당도 문제인데요. 신뢰도는 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느냐,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걸 제대로 재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건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소위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낮다는 건데요. 뭐 어떤 연구에서는 5주 만에 다시 해봤더니 최대 75%까지 유형이 바뀌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75%요? 와, 그럼 검사 결과 믿기가 좀 그런데요? 근데 이건 각 지표 점수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그걸 딱 중간 점수 기준으로 E 아니면 I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중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응답이 조금만 달라져도 유형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타당도 문제는 어떤가요? 타당도 쪽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기반이 된 융 이론 자체가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이 네 가지 지표가 정말 서로 독립적인가 한 의문도 있어요. 어떤 지표들끼리는 서로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독립적이지 않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문제인데 실제 직무 성과나 성공 같은 걸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MBTI 발행기관조차 이걸 채용이나 직원 배치 같은 데 활용하는 건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현실에서는 엄청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다 응답자가 솔직하게 답했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답했는지 등을 걸러낼 타당도 척도 같은 것도 없고요. 또 반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반음 효과요? 누구에게나 해당될 법한 말을 자기 얘기처럼 느끼는 거요? 맞습니다. MBTI 유형 설명이 대체로 긍정적이고 좀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어머,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이렇게 실제보다 더 정확하게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생각보다 비판 지점이 정말 날카롭네요. 네, 그래서 주류 심리학계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발행기관 쪽에서는 계속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요. 뭐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신드롬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의 MZ세대를 중심으로 2020년 이후에 정말 폭발적으로 유행했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탐구하려는 욕구가 커진 것도 있겠고 또 관계 맺을 때 서로를 이해하는 좀 쉬운 언어처럼 쓰이는 측면도 있고요. 아,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MBTI로 쉽게 말트고 그러잖아요. 네, 미디어 노출이나 유명인들 영향도 무시 못하고 또 이걸 활용한 상품이나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상업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죠. 어떻게 보면 과학적 근거는 좀 부족해도 사람들이 이걸 통해 뭔가 자기 성찰의 계기를 얻고 또 타인과의 다름에 대해 이야기할 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뭐랄까 실용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야말로 실용성의 역설 같은 거네요. 과학적으로는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는 유용하게 쓰인다.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럼 교수님, 이렇게 MBTI에 대한 비판이 많다면 학계에서는 주로 어떤 성격 모델을 사용하나요? 네, 심리학 연구에서 표준으로 여겨지는 건 보통 빅5 성격 모델 혹은 OCN 모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빅5요? OCN? 그건 뭔가요? 네, 이건 수많은 데이터를 경험적으로 분석해서 도출한 5가지 주요 성격 차원을 말하는데요. 개방성 오픈, 성실성 컨시션스네스, 외향성 extroversion, 우호성 agreeableness, 그리고 신경성 뉴로티즘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아하, OCN. 그럼 MBTI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MBTI는 유형론. 그러니까 사람을 1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빅5는 각 차원에서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연속적인 차원 모델입니다. 스펙트럼처럼요. 그래서 신뢰도나 타당도 면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검증이 많이 됐다고 평가받고요. 또 MBTI에는 없는 정서적 불안정성, 즉 신경성 차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측력도 더 높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빅5 모델이라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자, 오늘 MBTI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MBTI는 분명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널리 쓰이는 도구이지만 과학적인 신뢰도나 타당성 측면에서는 분명 비판과 논란이 있다는 점, 그리고 결과를 어떤 절대적인 나로 규정하기보다는 그저 선호 경향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학적 근거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MBTI에서 여전히 의미를 찾고 유용하다고 느낄까?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쩌면 MBTI는 성격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과학적인 자라기보다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성격의 다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공용어나 계기로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아, 공용어 혹은 계기. 좋은 표현이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MBTI의 한계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이 검사가 던져주는 성격 유형 혹은 성격의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특정 유형이라는 라벨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면서 말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